안녕하세요, 평온독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특이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평소에 잘 안 읽고 소개 안 해드리는 책이었는데 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꽤 책이 두툼하죠. 하드커버고요. 그 다음에 좀 책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읽기에는 좀 부담이 가는, 그래서 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 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스토리는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네 있잖아요. 돈 벌고 싶고 다 부동산 전에 막 돈에 다 뛰어들고 그렇게 다 그랬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위험한 걸 투자를 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위험한 걸 투자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린 시절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요. 저는 어릴 때 주식도 했었고 저축도 했었는데 저축에 대해서 선호가 더 큰 게 저축을 했을 때 성공도가 더 높았고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지금도 저축을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토리는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리스크일까입니다. 이 저자는 아주 사실을 잘 얘기해줘요. 부는 사실은 운이 많이 따라야 되고 그 운에는 그 리스크도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는데 이제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 노력이고 어디까지가 리스크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 저자는 우리는 다 모른다고 해요. 확실히 알 순 없다. 이걸 우리가 딱 가늠할 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스토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뭘가 결코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가진 것, 필요한 것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비교를 해서 투자를 하거나 남과 비교해서 이제 사는 거, 그것도 가장 어리석은 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을 멈출 수 있게 해야 돼요. 스스로 멈추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이것을 결과와 함께 이제 가치 있게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다고 한 것도 결코 적은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루어놨던 것도 결코 적은 게 아닌데 그걸 자꾸 이제 적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더 위험한 것까지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날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지 말고 아예 시작을 하지 않아야 벌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없애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코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을 벌어서 1억을 투자해서 다 망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자기 일, 그러니까 순수한 노동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좀 가치를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사기꾼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스토리 4는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입니다. 그래서 단타하지 말고 장투를 하지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걸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렇게 나쁜 포트폴리오가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하는 약간 마음다짐에 대한 위로입니다. 스토리 5는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리치와 웰시가 나오는데요. 웰시와 리치가 좀 다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웰시는 부로 가는 거고 리치는 약간 소비주의적으로 하는 돈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쓰면 돈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부자가 된 입장에서 파산하지 않아야 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대비한 계획을 또 세워야 되고, 그래서 사실 미래를 예상하는 건 어렵지만 미래에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그거를 이제 계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부자로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생존력을 키워야 되는 거다. 그냥 부자가 되는 걸 목표로 삼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쓰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같아요. 이게 만약에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 60%만 승률이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는 것만이 결국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하나에 그냥 기쁘고 힘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든 하나가 성공을 하면 다 그게 끌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나타나니 그냥 꼬리를 믿어라 입니다. 그래서 이길 때는 크게 이기고 질 때는 작게 지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이기는 순간에 그 순간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약간 멘탈 관리를 잘 해주시죠.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건 뭘까? 그냥 조기 퇴근일까? 조기 은퇴일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유를 준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 꼭 굳이 그게 어떤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뜻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약간 좀 자유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포기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다. 그래서 돈의 가치는 프리덤에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페라리가 주는 역설에서는 아무도 페라리를 탄 운전자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페라리만 보지. 그러면 당신은 당신을 우러러 보길 원할까? 그냥 남의 시선을 좀 그만 좀 생각을 해라 이거죠. 그리고 부의 정의. 부의 정의는 무엇일까? 그래서 아까 말한 자산 부자와 소비 부자로 나누는데요. 웰시와 위치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소비 부자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운동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칼로리를 더 많이 태웠을 거야. 그러니까 난 이걸 먹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평생 살을 못 빼겠죠?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더 써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검소하자. 검소한 생활을 하자. 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막 돈을 펑펑 쓰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게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 10은 이제 저축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해서, 그럼 오늘 당장 저축을 시작해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거 저금해서 얼마나 모아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저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 월급의 60에서 70%를 저축을 하고, 그 돈 30% 안에서만 생활비를 썼고, 돈이 모자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을 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저축을 한 이유는 제가 좀 원하는 게 있었어요.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사업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간 저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젊었고 건강에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6, 7년 정도 일을 하고, 유학 갈 돈으로 생각했던 그 돈으로 그냥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사업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고정 제 월급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 재투자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예비비가 필요하니까 그거 놔두고 또 제 월급에서 40%는 저축과 주식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는 제가 책을 사는 데도 쓰고 교육하는 데도 쓰고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는데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물론 생활비도 그 돈에서도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내 포트폴리오를 현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축을 더 늘리라고 하는 조언을 좀 받아들여서 내가 저축을 좀 더 늘려야겠다. 그리고 자산 관리가 좀 단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자산을 단순하게 만들고 그거를 한눈에 보게 해야겠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좀 없애고 이제 체크카드를 쓰도록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요번에 책을 살 때 L포인트나 뭐 이제 포인트로 책을 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포인트를 모아야 되지 않으면 현금으로 또 카드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게 좋은가 이성적인 게 좋은가. 근데 이 분이 말할 때 시장 경제 논리는 딱 우리가 프레드시트에서 만든 것처럼 정확하지 않고 이성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비이성적인 행동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적당히 합리화 정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도 그렇게 이성적이진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성적인 게 이렇게 분석을 해도 오류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AI 투자가 그렇게 잘 안 되나 봅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사람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챕터 다음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예요. 서프라이즈.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야기를 하고 누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미래를 점치는가. 확실한 건 세상에는 예측 불허한 일이 생긴다는 그 사실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다.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안전마진이란 말도 이분이 하신 말이에요. 안전마진이라는 것은 예측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눈앞의 예상을 가증한 것이 아니면 순전히 도박이라는 식의 흑백 논리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애매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 안전마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손실은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해결책은 실수도 어쩔 수 없고 다 있을 수밖에 없다. 항상 우리는 그런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리스크를 피할 수 있지는 않다. 근데 파산 나게 하지 마라. 그래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마라 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라는 챕터에서는 미래의 나는 과거의 나가 내린 결정에 대해 늘 기뻐하지 않는다입니다. 그쵸? 내가 과거에 이걸 샀어야 했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금융계획에서 양극단을 피해라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엄청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가정하지 말고 엄청 돈이 많아야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가정하지 말고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타협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변하는 게 현실이라고. 내가 미래를 아무리 설계해도 미래의 나는 지금 나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책을 읽어도 미래의 내가 야, 뭐 쓸데없는 짓을 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매몰 비용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몰 비용이 없기 때문에 나는 현재 자유롭고 더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격이 있어요. 모든 거는 보이지 않는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한 것만큼 수수료라든지 어떤 게 내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에 비유해요. 중고차를 살래? 아니면 새 차를 살래? 아니면 차를 훔칠래?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모아서 새 차를 사서 멋있게 타고 싶겠죠. 그래서 수수료를 그냥 내라. 그만한 가치를 내라.
그러면 그만한 걸 갖고 오고, 그리고 그 대가는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의 형태로 지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주식 투자한 다음에 내려가면 어머 어떻게 막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파란 거 빨간 거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계신가요? 저는 가끔 흔들려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장을 들여다보긴 하는데, 조금 더 돈의 심리학을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한테 물어보래요. 30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10년을 내에 현금화 할 건가? 1년 내에 팔 생각인가? 아니면 데이트레이더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먼저 해야 투자자라고 합니다. 저는 30년을 내다보고 있긴 한데 과연 30년 후에 제가 뭐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비관주의 유혹인데요. 항상 세상이 힘들 때는 비관한 사람들을 현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비관하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고 사람들이 쫑긋해 가지고 잘 듣는다고 하죠. 그래서 어제 제가 소개했던 책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행동을 더 이렇게 행동을 더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 존 스튜어트 밀이 1840년대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관찰한 바로는 남들이 절망할 때 희망을 갖는 인물이 아니라 남들이 희망에 찰 때 절망하는 인물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자로 추앙받는다. 그래서 항상 비관한 게 더 생각이 들고 비관한 걸 더 우리가 생각하긴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항상 비관주의 늪에 빠지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주식을 하셔라. 간절하게 믿게 되는 법입니다. 간절하면 믿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보다는 그렇더라, 이게 더 믿게 된다 이거죠. 통계보다는 그렇더라, 사실이길 바라는 것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실이어야 하는 것 사이 간격을 더 크게 인식할수록 금융 분야의 매력적인 허구로 인한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쵸?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을 수 있죠. 나 이거 샀는데 이 회사 괜찮지 않아? 그래, 그 미래에 그 회사가 한 획을 그을 거야 라고 하는 카더라. 그죠? 그거 말고 재무제표를 좀 봐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 몇 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 몇 가지는 약간 정리하시는 말이에요. 일이 잘 풀릴 때는 겸손을 하기를 노력을 기울이고, 일이 잘못될 땐 용서와 연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자존심을 줄이고 불을 늘려라. 시간을 보는 눈을 넓혀라. 등등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것처럼 다 나와 있습니다. 리스크를 좋아하라. 돈에 있어선 각자의 의견이 다르니 각자 결론이 다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더 나머지는 자기 투자 이야기도 써놓고 이제 자기 아들한테 금융에 대해서 어떤 편지를 썼던 것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해서 돈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클리어해진 것 같아요. 좀 돈에 대해서 불안한 것도 있었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고 약간 생각했던 것도 있었는데, 이 책을 바탕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내 이제 금융 생활도 조금 더 이제 윤택해지게 좀 설계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은 필요하긴 하죠. 돈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되긴 하죠. 그래서 돈에 대한 아주 적절한 가치관에 대한 책을 찾으신다면 이 책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돈의 심리학이라서 이랬지만 읽어보니 좀 괜찮은 책이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돈에 대해서 평온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평온독서 하세요.